자, 여기 뭐 투약과 관련된 약어를 좀 보시면 뭐 많이 쓰는 게 BID, 그죠? 하루 두 번, 그죠? 그다음에 뭐 HS, 취침 때 자기 전에, 그다음에 뭐 PRN 필요할 때마다, 그죠? QH 매 시간마다, Q 2시간마다, 뭐 Q 4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QID 하루 4번, 그죠? 6시간마다 주겠죠, 그죠? TID,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이제 경로, 근육 내 IM, 근육으로 주라, 아이브로 주라, 정맥으로 주라, 뭐 MPO, 그러니까 약과 관련된 거니까 금식을 시켜라, 그죠? 그다음에 뭐 안과 같은 데서 오른쪽 눈, 왼쪽 눈, 양쪽 눈, 그다음 피오로 주라, 경고로 주라, 또 PRN이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약물 투여 시간하고 투약 처방에 사용되는 시간과 뭐 처방에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다 씁니다. 보통은. 예.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C, 뭐 PR로 주고, 그죠? 뭐 저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어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용어들만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 거의 다 쓰긴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약 처방할 때 혼동을 유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인슐린 같은 거 줄 때, 헤파린 같은 거 줄 때 유닛, 유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유닛이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IU 뭐 이런 것도 쓰는데 그냥 정확하게 유닛이라고 쓰고, 뭐 QD, QOD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또 MS 이런 것들, 몰핀 설페이트일 수도 있고, 그죠? 마그네슘 설페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핀인지 마그네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쓰지 마라. 그리고 MSO4, MgSO4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마그네슘 설페이트로 표기를 하라.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혼동을 안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 이하 이런 그 우리 부등호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쓰질 마라. 아예 정확하게 적으라. 그죠? 네, 뭐 cc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마이크로그램 이런 것들도 그냥 아예 정확하게 쓰라는 거죠, 그죠? HS, DC, 뭐 SC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고려해서 써라. 그래서 아예 차라리 여기에 권장 용어 나오죠, 그죠? 권장된 용어들을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투약 처방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정규 처방이 있고요, 그죠? 정규적으로 뭐 정해진 오더가 있죠. 그 다음 일회용 처방, 뭐 PRN 같은 경우, 혹은 뭐 특별하게 이번 한 번만 주는 그런 그 일회용 처방이 있고, 그죠? 그다음 즉시 처방, 즉시 지금 처방 낸 즉시 바로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처방하고 즉시 처방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일회용 처방은 특별한 경우에, 뭐 조영제 같은 경우는 우리 CT 검사나 MRI 검사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때만 쓰는 일회용 처방이고요. 즉시 처방은 지금 당장 이 약을 주세요. 일회용으로, 일회성으로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필요시 처방이 나옵니다. 필요시 처방, PRN 오더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상자가 머리가 아프다, 뭐 통증, 뭐 스케일이 몇 점 이상이다, 혹은 두 번 이상 뭐 아프다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뭐 진통제를 주세요. 필요할 때. 혹은 여기 나오죠. 위가 쓰릴 때 안폭일 30ml를 경구 투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처방을 못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이런 PRN 처방을 또 따로 미리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약 처방을 할 때 들어가는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상자명, 그죠? 대상자명이 정확해야 됩니다. 등록번호도, 차트 번호도 잘 확인해야 되고, 처방일시, 그죠? 처방 시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24시간 시계법으로 해요. 안 헷갈리게 하려고. 왜? 뭐 AM, PM 적지만, 뭐, 1시, 그리고 오후 1시는 13시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1시에 뭐 주세요 이러면 뭐 대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4시간 시계법으로 쓰는 게 가장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그 다음 양명, 그죠? 뭐 양명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죠?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용량, 그죠? 용량이 과해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용량을 표기하는 단위도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구약 같은 경우는 알약수도 정확하게 표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투여 경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약 같은 경우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뭐 좀 헷갈리게 애매하게 나오는 그런 약의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앰플이나 바이알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뭐 근육 주사만 줄 수 있는데 정맥으로는 절대 주면 안 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근데 주사제네 그러면은 뭐 정맥 주사 그러니까 뭐 정맥 수액이 하나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 같이 줘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여 경로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표기를 해야 되고 또 투여 시간, 투여 횟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4시간마다 줘야 되는지 8시간마다 줘야 되는지 혹은 뭐 몇 번을 줘야 되는지 몇 시에 줘야 되는지 그리고 꼭 이 처방에는 의사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을 하면 안 되지만 뭐 담당 의사가 아니고 이상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의사 서명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처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투약 처방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보통 이 투약 처방을 의사가 직접적으로 처방을 한다든지 혹은 뭐 구두나 전화 처방을 합니다. 특히나 응급 상황에서는 구두 전화 처방을 충분히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는 간호사만 이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호보조 인력 이런 분들은 뭐 담당 선생님 뭐 주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처방 내용을 적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되묻는 과정 예를 들어서 뭐 에피 한 바이알 주세요. 그러면 에피 한 바이알요? 이렇게 뭐 다시 되묻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응급 상황이 종료됐다. 구두 처방이 끝났다. 대상자 약을 투여했다. 그럼 24시간 이내에 전화 처방 내용을 입력을 하고 간호사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처방을 할 때 이 투약 처방 자체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상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초반에 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투약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처방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처방을 계속 주는 상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한 10년차 간호사예요. 근데 이제 막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 1년 차인 의사가 처방이 이상하게 냅니다. 우리는 10년 차인데 이 병동에서만 10년 일했는데 그러면 이 처방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주냐? 그럼 그렇게 뭐 이러한 타당한 이유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충분히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강하게 강요를 했을 경우에는 확인하고 그리고 대상자 반응 이런 것들 다 기록해야 됩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록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았는데 확인하려고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어요. 전화를 계속했어요. 문자도 하고. 근데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처방이 이렇게 해서 확인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거를 간호기록지에 적는 거죠. 그래서 환자도 보호하고 간호사도 보호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약과오. 투약과오. 이것은 대상자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해가 되는 약을 사용했을 때 쉽게 말해서 처방을 잘못 냈을 때 혹은 우리가 약을 잘못 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잘못 줬을 때 혹은 잘못된 경로로 잘못된 양을 줬을 때 뭐 이러한 것들이 투약과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약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상황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환자, 대상자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처방해야 되는 게 의사 책임이면은, 그죠? 아까 초반에 나왔습니다. 조지하는 것은 약사 책임이지만, 이거를 투여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반응을 평가하고, 이거는 간호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약사, 간호사 모두가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간호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주기 때문에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약 과오를 꼭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투약 과오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의 상태를 즉시 점검해야 돼요. 상태가 어떤지 빨리 확인해야 돼요. 발달 사인 빨리 체크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빨리 담당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경우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오 발생에 대해서 수행된 처치 내용, 순차적으로 뭐가 어떻게 했고 이렇게 됐다는 걸 차트에 다 기록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대상자가 괜찮아졌다, 조금 안정이 됐다 그러면은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뭐 보통 소송을 건다 그러는데, 이 소송을 안 걸면 모르는데 소송을 걸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모두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기록이 없어. 그러면 의사가 나는 이렇게 제대로 줬는데 간호사가 잘못 줬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약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약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준수를 해야 돼요. 네. 그 밑에 투약 과오 예방법이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뭐 약을 잘 확인하고 대상자를 잘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표준 약을 사용을 해서 뭐 처방이 제대로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투약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약의 기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제가 계속 그 5라이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게 돼서 이제는 6라이트라고 합니다. 6가지 기본 원칙, 6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투약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약물을 사용하는지, 그죠? 정확한 용량인지, 그게 정확한 대상자한테 투여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정확한 경로, 뭐 경구인지 정맥인지 뭐 근육주사인지 피하주사인지 이런 거,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는지, 그리고 투여하고 나서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이렇게 투약의 기본 원칙 6가지가 나옵니다. 6라이트라고 합니다. 6라이트. 네. 그래서 뭐 보통 예전에 5라이트였고 6라이트가 된 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정확한 이유, 교육, 권리, 뭐 사정평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6라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한 약, 라이트 드러그죠, 그죠? 정확하게 이게 그 약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투약 기록지, 뭐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하고, 그죠? 그리고 투약을 할 때는 간호사를 약물을 그 대상자의 약 칸에 꺼내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처방된 약을 개별 용기나 포장해서 꺼낼 때 또 확인을 하고, 또 남은 약을 대상자의 약 칸에 다시 넣을 때 이렇게 3번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약물이 그 일회용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일회용으로. 그때도 그래도 3번 확인합니다. 꺼낼 때, 쓸 때, 뭐 이제 포장할 때, 포장지에서 꺼낼 때, 다시 정리할 때, 버릴 때, 혹은 일회용이니까 뭐 주사제를 재고 버릴 때 또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고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회용 용량 약물은 대상자 옆에서, 바로 옆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까지 다 받았는데 정확하게 처방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못되는 투약 과오는 그 투여한 간호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내 환자 거만 보통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일 다 했어. 다른 환자 거, 내 친구, 내 동기가 일을 하고 있어. 야, 그게 내가 해줄게. 근데 내가 준비한 약물이 아니야. 시린지에 그냥 그 주사기에 재져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뭣도 모르고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모르겠으면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한 용량. 도저가 정확한지 용량 계산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 어떤 사람은 50kg인데 10g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0kg인데 10g을 주고 그죠? 용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통 체중당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먹는 약 같은 경우 또 주사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 알약을 반으로 쪼갤 때 반으로 쪼갤 때 이거는 그 약국에서 정해진 그런 절단 기구를 가지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쪼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균등하게 그게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졌는지 뭐 제조사에서 자르라고 하면 자르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못 자르게 만들었으면 이건 쪼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약을 분쇄해서 가루약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 분쇄기 안에 다른 알약을 분쇄하고 남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용량이 더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세척을 해서 깨끗할 때 분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모두 다 이렇게 분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약마다 캡슐로 된 건 또 분쇄가 안 되고 그죠? 또 흡수가 빨리 안 되게 특수 코팅을 한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쇄를 하면 안 돼요. 몸 안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 코팅을 했는데 그걸 분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분쇄를 하기 전에는 이걸 분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허용됐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약이 정확하게 그 처방된 정확한 대상자에게 가는지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보죠. 약을 들고 주기 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그 약 이름을 확인합니다. 혹은 또 차트 번호 확인합니다. 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하면 환자가 본인 팔찌나 뭐 이름표에 적혀져 있는 그 등록 번호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두 번, 세 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은 또 이름이 비슷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경로로 가는지 그냥 처방 담당 의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을 처방을 했어요. 근데 경로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근육으로 주라는 건지 정맥으로 주라는 건지 경구용으로 주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투약 경로가 빠졌으면은 담당 의사한테 이거 어떻게 줘요? 먹는 걸로 줘요? 아니면 뭐 주사로 줘요? 근주로 줄까요? 아니면은 정맥 주사로 줄까요?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로가 잘못되면 또 거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 아까 우리 그 방광기 이야기했고 그죠? 뭐 이런저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이게 정확하게 그때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수면제인데 아침에 줘버리면 하루 종일 사람이 자다가 그죠? 저녁에 또 일어나서 말똥말똥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줘야 된다. 뭐 8시간마다 줘야 된다. 12시간마다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줘야 되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식후 30분, 식전 30분, 식후 즉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서 줘야 되고 특히나 인슐린 같은 경우는 진짜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을 받았고 이 정확한 약물을 가지고 어떤 약물을 가지고 용량 예를 들면은 뭐 항생제 뭐 A란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그 항생제를 A란 용량을 가지고 그 대상자에게 뭐 IV로 몇 시에 줬다 이런 게 이제 간호 기록에 다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이 투약 과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8시에 투약을 했는데 기록은 뭐 12시에 기록했어요. 12시에 했다고 기록을 해버리면은 그럼 이거는 4시간마다 주라고 했는데
이미 4시간 지난 뒤에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또 12시 또 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뭐 12시간 아니죠. 12시에 했으니까 4시에 그러니까 중간에 12시에 줘야 될 거를 뛰어넘고 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투약을 하기 전에는 성명, 양명, 시간, 용량, 경로, 횟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제대로 기록했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투약한 다음에는 즉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투약하기 전에 미리 먼저 기록을 해서도 안 되고요. 투약하고 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몇 시간 뒤에, 한참 뒤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대상자에게 이거를 왜 주고 이 약을 주는 목적과 이거를 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거 약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이걸 받을 권리가 있고요. 투약을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나 이거 안 받을래. 꼭 필요한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 받을래? 그래 알겠어요. 안 줄게요. 이게 아니라 이 약물을 투여를 안 받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고 담당 의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대상자가 투약을 안 받겠다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다 기록을 또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사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보통 바이탈을 재야 될 그런 필요성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을 주기 전에 바이탈 재보니까 약을 줘야 되는 그 기준과 안 맞으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한 약물을 투여받을 권리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받으면 안 되고, 그죠? 뭐 변색이 되거나 변질이 된 거 그런 것들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필요 없는 약물을 투여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약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발달 단계, 당연합니다. 영아, 아동, 성인, 청소년 다 다릅니다. 노인. 서로 다 달라요. 배설도 다르고, 소화도 다르고, 분산도 다르고, 흡수도 다르고, 작용하는 것도 다르고, 임산부도 태아가 있기 때문에 뭐다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도 체내 수분과 지방 분포, 호르몬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또는 문화, 인종,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외국인들한테 한약 주면 또 잘 안 받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 예, 뭐 채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고기만 먹는 사람, 그다음 뭐 비타민 이런 걸 잘 안 챙겨 먹는 사람, 뭐 하여튼 뭐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 대상자가 살고 있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뭐 북극에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더운 뭐 적도 이런 데 사는 사람하고 온도에 따라서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뭐 축소되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죠? 그다음 심리적 요인, 뭐 불안한 경우, 혹은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경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도 약작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질병. 열 나는 사람한테 아스피린 주면 열이 당연히 떨어지지만 보통 체온인 사람한테 아스피린 주면 뭐 열이 떨어지고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투여 시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 식전에 줘야 되는지, 식후에 줘야 되는지, 공복에 주면은 더 흡수가 빠르다든지 이렇게 투여 시간에 따라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약 경로에 대해서 볼게요. 투약 경로. 아까 투약 경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은 투약 경로, 구강, 오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먹는 약, 가장 보편적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투약 하면은 보통 먹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편합니다. 뭐 정맥 주사를 안 잡아도 되고 주사기를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약으로 나온 거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아프지도 않죠, 먹는 거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지만 약물 맛 때문에 혹은 또 약의 특성 때문에 위점막에 자극을 준다거나, 그죠? 그리고 투약 경로가 경구로 먹는 것 자체가 위장관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흡수가 좀 느리고, 그죠?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에 뭐 시간당 몇 cc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왜? 음식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환자 위장관 상태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게 고체인지 알약으로 된 건지 액체로 된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 설화투여, 니트로글리세린, 그 심장 협심증이 있는 사람한테 그 혀 밑에 그 거울 보시면 혀 밑에 혈관들이 막 이렇게 좀 제법 있잖아요. 예, 그 혀 밑에서 이렇게 흡수가 잘 됩니다.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효과가 빠릅니다. 설화로 투여하는 약물들은. 음.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 협심증이 있을 때 설화로 투여하면은 바로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볼 점막도 있어요. 볼 점막. 입안에 그냥 물고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삼키면 안 돼요. 바로 그냥 물고만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보시면 좀 잘 나와 있어요. 구강, 금방 이야기했던 구강, 설화, 볼 점막 이런 것들이 있고, 직장, 그죠?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그러니까 직장 점막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체온을 이용해서 그 약을 녹여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피부 같은 경우, 뭐 연고 같은 거 바르는 거, 파스 같은 거 대신에 넓게 발라야 효과가 더 크고, 그죠? 국소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죠. 그 바른 부위에만, 그죠? 그러니까 비경구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주사 같은 거, 피하 주사, 피내 주사, 그죠? 근육 주사, 정맥 주사 이런 것들. 정맥 주사 당연히 피로 혈액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다음은 근육 주사, 그죠? 뭐 우리가 보통 진통제 이런 거 맞을 때 근육 주사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내 주사, 약물 반응 검사할 때, AST 할 때, 스킨 테스트 할 때 피내 주사하고 피하 주사, 뭐 예방 주사 이런 것도 있고, 그 보통 피하 주사 하면 제일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인슐린 주사 같은 거 피하러 줍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 통해서 흡입하는 거 있고요. 천식 같은 거 있죠. 천식이 있을 때 흡입제 같은 거 쓰고요. 뭐 안약으로 바로 주는 것들, 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신 비경구 금방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먹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비경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피내 주사, 그죠? 금방 이야기했던 표피아의 진피에 피하 주사, 그죠? 그 인슐린 주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근육 주사, 근육 조직 등에 직접적으로 엉덩이 주사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 정맥 주사,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피부도 이야기 다 했고, 점막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피부에 우리가 보통 연고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오일 이런 것들, 파우더 같은 것도 뿌리죠, 그죠? 자, 흡입도 천식, 이런 분무기를 가지고 흡입을 하죠, 그죠? 그래서 흡입을 통해서 세포 모세 혈관망에 그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효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렇게 흡입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수술 중에 마취 유도할 때 마취가스 같은 것들, 예. 이렇게 투여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약 용량 측정법이 있어요. 약 용량 측정법. 이 약 용량 자체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아한테 줄 용량을 성인한테 주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죠? 성인한테 줄 용량을 소아한테 줘버리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 용량 측정법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미터법, 뭐 밀리그램, 뭐 그램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피 단위에서는 뭐 파인트, 한 파인트, 그 수혈할 때 파인트 이런 단위도 쓰기도 합니다. 팩 이렇게 쓰지만 한 파인트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이야기 쓰고, 뭐 갤런 이런 거는 그 큰 대단위 쓸 때 뭐 갤런 이런 게 쓰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잘 안 써요. 갤런이라는 단위, 리터 이런 걸 많이 쓰고, 그죠? 그래서 뭐 컵, 드롭 이런 게 있습니다. 뭐 1초에 몇 가트, 몇 드롭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대략적으로 대충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거는 뭐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뭐 그램,
뭐 리터, 밀리리터, cc 이런 것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약 용량 환산법 보시면 막 1g은 뭐 1000mg 이런 거 아시죠? 그죠? 350mg은 0.35g 뭐 이런 거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대충이 아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1리터는 1000cc, 1000ml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른 측정법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에 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다 그냥 인터넷 그 의무기록 시스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뜨면은 뜰 일도 없지만 뜨게 되면은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해서 용량 변환기를 쓰시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약 용량. 그죠? 아동 중요합니다. 성인에 비해서 대사 능력도 떨어지고, 그죠? 체중도 적고, 그죠? 신체 성숙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배설 능력도 다르고, 약물 대사 능력도 다르고, 이래서 아동은 굉장히 이 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체표 면적을 이용을 한다든지, 보통은 체중을 이용해요. 보통은 체중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약 같은 거 사면은, 뭐, 키로당, 몸무게 뭐, 킬로그램당, 뭐, 하루 최대 허용량이 몇 g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약 같은데 여러분 타이레놀만 사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소아용 타이레놀, 성인용 타이레놀 이렇게 사본 다 용량이 다른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아동 용량은 성인 평균 체중 얼마에서 이렇게 몇 분의 몇 해서 성인 용량 곱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렇게 아동 용량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약류 관리 지침,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 마약류는 그냥 보관을 하면 안 돼요. 왜? 말 그대로 마약이기 때문에 네, 잘못 사용돼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마약 처방전 따로 있습니다. 마약 처방전 따로 있고 거기에는 병원명, 의사 면허번호, 뭐 서명, 교부일자, 약품명, 사용량, 일수, 환자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다 따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아니죠. 보통 이제 의료기관에 가면은 이중 잠금 장치로 돼 있어요. 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뭐 처음에는 비밀번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열쇠로 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할 때, 출고할 때 기록을 다 확인을 합니다. 혹은 또 듀티가 바뀔 때마다 뭐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근무가 바뀔 때마다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쓰다 남은 거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버리진 않아요. 버렸을 때는 그 사유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잔여 마약을 뭐 반납을 하고 폐기 이런 거 다 서류로 혹은 전자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교시 수업 듣고 2교시 수업 다 듣고 나시면 퀴즈 꼭 시간 내에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